제3장 전쟁과 수도원. 미셸이 태어난 16세기 전반의 유럽은 어떤 세계였을까? 그것은 오늘날 카를 5세라고 부를 때가 많은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의 군주로 표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카를 5세가 태어난 해가 16세기가 시작된 1500년이라는 것은 참으로 상징적이다. 그 후 외조부인 페르난도 5세의 왕위를 물려받아 에스파냐의 카를로스 1세가 되었고, 다시 친조부인 막시밀리안 1세의 뒤를 이어 독일 황제인 카를 5세가 되었다. 얼마 후에는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와 싸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칭호까지 차지한다. 신대륙을 계속 제압하고 있었던 에스파냐 왕인 동시에 독일 황제이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렇게 말하면 그는 유럽 전역에 산재하는 여러 지역에 군림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에스파냐를 제외하면 군림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물론 카를 5세는 로마 제국 이후 유럽 역사상 전례 없는 대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광대한 영토는 사실상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나라에 불과했다. 북해 연안의 네덜란드와 에스파냐 남부의 안달루시아, 나폴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겠는가? 각 지역은 저마다 이해관계를 달리했기 때문에 통치는 끊임없는 전쟁이었고, 카를 5세는 만년의 수도원에 은퇴할 때까지 거의 평생을 원정지에서 보냈다. 전쟁과 수도원. 이것이야말로 16세기 전반을 상징하는 두 개의 축이었다. 유럽은 섬나라인 영국을 제외하면 아직 국가라는 명료한 테두리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말하자면 테두리가 성립되기 직전의 세계였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세력을 확장하여 유럽 전역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길 수 없는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4번이나 카를 5세와 싸웠다. 카를 5세와 프랑수와 1세를 비교해보면 카를 5세는 널조각을 짜맞춘 쪽매부침 같은 나라들을 다스린 봉건 군주였고, 프랑수와 1세는 루이 11세 시절부터 근대 국가에 접근한 한 나라의 군주였다. 4번에 걸친 이탈리아 원정 가운데 한 번은 프랑스 왕이 져서 마드리드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다. 그들은 20여 년 동안 이른바 이탈리아 전쟁이라는 것을 치렀다. 명목상으로는 유럽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는 황제가 있었지만, 유럽은 사실상 왕과 제후들의 세계였고 대귀족과 영주들의 세계였다. 카를 5세가 독일 황제를 칭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독일은 제후령, 영주령, 사제령, 자유도시 등으로 분권화되어 그 선악은 별문제로 하고 거의 무정부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시의 독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독일은
먹이나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은 아름답고 튼튼한 수말 같다. 하지만 이 말을 다룰 기수가 없다. 말이 아무리 튼튼하고 원기왕송해도 그 말을 능숙하게 탈 기수가 없으면 말은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맬 뿐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강력한 사람도 많지만 그들을 다스릴 훌륭한 머리가 없다. 이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듯 루터와 그를 후원하는 영주와 농민들의 종교개혁 운동이 초래한 혼란이 독일을 덮쳤다.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세속 권력과 비슷해진 로마 교황에 대한 항의인 프로테스트로 시작되었지만 곧이어 불가피하게 정치화되고 정치화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훗날 르네상스라고 불리게 된 문화의 폭발적 고양과 그 성과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교황이 있는 로마, 무역으로 부를 쌓은 베네치아, 유럽 전역에 은행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피렌체, 그리고 나폴리와 밀라노의 5대 세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군소 영주들의 도시국가와 공화제 도시국가들이 각지에 분립해 있어 서로 동盟관계를 맺었다가 파기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분쟁이 끊일 사이가 없었다. 이탈리아의 이런 상황이 외국의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리 없다. 그런 상황은 근대적인 군주국가와 비슷한 국가 형성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던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와 에스파냐의 카를로스 1세에게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었다. 카를 5세는 독일, 에스파냐, 플랑드르, 부르고뉴, 오스트리아를 지배하여 형식적으로는 대제국 형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5대 세력 가운데 하나인 프렌체는 유럽 최대의 은행 네트워크를 가지고 각국 궁정에 예술가만이 아니라 외교관이나 징세관까지 파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국 형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대의 역학 앞에서 일개 도시국가가 아무리 유럽 전역을 두뇌로 지배하려 해도 계약이 힘으로 짓밟히면 앞길에는 붕괴만이 기다리고 있다. 피렌체 은행의 파탄은 그와 동시에 르네상스의 종말을 알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고 루아르 강변의 앙부아즈 성을 노구를 의탁한 채 쓸쓸히 살고 있었다. 또한 독일 황제 카를 5세가 카를로스 1세로서 군림하고 있던 에스파냐는 800년 동안이나 남서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슬람 세력을 겨우 북아프리카로 몰아낸 시기였다. 또한 에스파냐는 지중해에서 패권을 다투는 열강의 하나로서 그 해상 세력은 야만적인 힘을 발휘하여 오늘날의 중남미인 신대륙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스파냐 왕 카를로스 1세는 독일 황제 카를 5세로서 유럽 전역은 물론 북아프리까지 원정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에스파냐 국내 정치는 플랑드르 출신의 가신들에게 맡겨놓았고 그로 말미암아 민중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귀족들은 왕과 결탁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절대 군주절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한편 동유럽은 전성기의 투르크 제국에 거의 유린당했다. 1529년에는 빈이 포위 공격을 받았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카를 5세까지 나서야 했다. 투르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여겨지고 있었다. 빈은 카를 5세가 속해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본거지였다. 여기에다 세속을 초래해야 할 로마 교황의 세속적인 정치활동이 추가된다. 간단히 말해서 로마 교황 자체가 교황령이라는 영지를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든 뭐든 그 영지를 유지하고 확대하기를 바랄 테고 확대는 유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따라서 영계의 군주도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정치 논리의 한 단면이 될 수밖에 없다. 교황은 카를 5세와 동맹을 맺는가 했더니 손바닥 뒤집듯 프랑스와 1세와 동맹을 맺었고 여기에 분노한 카를 5세가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용병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와 약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카톨릭의 최대 옹호자여야 할 황제가 프로테스탄트 용병대를 이용하여 교황의 영지인 로마에서 분탕질을 자행한 것이다. 르네상스 로마는 피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이때 로마에서는 역대 교황들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성 베드로 성당과 교황청도 파손되고 온갖 예술품과 보물까지 철저하게 파괴되거나 약탈당했다. 하지만 도대체 어느 쪽이 더 뻔뻔스럽다고 해야 할까?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고 있을 때 초국가적 존재여야 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영국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각 나라나 고장의 정치 형태나 끊임없이 뒤바뀌는 동맹관계는 별 문제로 하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태는 역시 종교 개혁에 따른 혼란과 그 종교적 개혁운동이 당장이라도 정치화하여 처참한 전란으로 변질되려 하고 있었다는 점이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 이 시기는 유럽이 아닌 세계, 즉 기독교 세계가 아닌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감지하기 시작하는 초기였다. 보편적인 세계 종교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던 로마 교회에 공공연히 저항하고 항의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정신적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던 기독교에 균열이 생긴 것만도 전대미문의 사태였다. 그런데 사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인들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강요당하기에 이르렀다. 요전에 커다란 화포에 그려진 세계 지도를 보았다네. 그리고 문득 깨달았지. 그리스도를 성심껏 숭배하는 지역이 이 세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말일세. 유럽의 서부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쪽 일부와 남쪽 그리고 동쪽의 폴란드가 그 한계인 것 같더군. 이것은 에라스무스의 대화집에 나오는 고기장수와 생선장수의 대화를 인용한 글이다. 에라스무스답게 계몽적인 이 책은 유럽의 기존 개념을 뒤흔들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의 인식 자체에도 심각한 진동을 주었다. 유럽의 정신적 기반인 기독교의 세계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과는 다른 상대적인 세계관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들 고기장수와 생선장수는 이미 암시하고 있다. 항의파인 프로테스탄트가 유럽에 좌우로 진동을 주었다면 세계 지도 안에 놓인 유럽의 자기인식은 땅속 깊은 곳에서 상하로 흔들리는 진동을 받고 있었다. 에라스무스의 이런 인식은 유럽은 아시아 대륙의 반도라는 인식의 원형일 것이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지 2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인식이 벌써 에라스무스의 고기장수와 생선장수의 대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당시 유럽의 정보 전달 체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새삼 깨우쳐진다. 25년의 세월이 기냐 짧으냐는 별 문제로 하고 이 정보가 유럽에 안겨준 진동과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럽의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우리는 다시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기엔에 있는 피에르 에켐 드 몽테뉴 씨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앞에서 피에르가 툴루즈의 유대인 상인인 로페스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여기에도 또 하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있었다. 몽테뉴 집안은 미셸의 증조부 때부터 귀족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한 끝에 미셸의 아버지인 피에르에 이르러 겨우 검사 귀족이 될 수 있었다. 미셸의 증조부와 조부는 열심히 장사에 종사하는 동시에 모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인 계급에서 빠져나와 귀족으로 처신하는 이중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피에르에 이르러 비로소 에켐 집안의 가장은 장사에 종사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귀족이 되었다. 생선 비린내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피에르가 귀족의 딸을 아내로 맞지 않고 툴루즈와 보르도의 상인이고 게다가 설령 유대교도가 아니라 기독교도였다 해도 유대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페스 집안은 외국인인 에스파냐인이다. 이것은 모순되고 참으로 불가사의한 행동이다. 보르도시의 역사를 조사해보면 이 두 집안의 결합으로 보르도 부근의 포도주, 특히 에켐 집안의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명주, 샤또 리겜과 리큐르인 샤르트루즈, 밀, 파스텔 염료의 수출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수출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에켐 집안의 가장인 피에르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다. 문학사나 사상사와 상업도시의 역사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냉랭하다. 하지만 관점이 다른 것 사이에 무리한 가정이나 추정을 집어넣어 양쪽을 타협시키려 해봤자 아무 이득도 되지 않을 것이다. 불가사의는 불가사의로서,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로서 현실 속에 불의를 내려야 비로소 현실은 현실로서 성립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 결혼은 피에르 자신에게나 에켐 집안에 큰 보탬이 되었다. 피에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상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고 자란 반면 전형적인 유대인 집안에 자란 아내 앙투아네트는 집안 살림과 재산을 처리하는 솜씨가 뛰어났고 천성적으로 이재에 밝았다. 검사 귀족의 아내로서는 안성맞춤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의 멍청한 딸이었다면 에켐 집안의 살림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이 여인은 나중에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는데 남편보다 훨씬 오래 산 것은 물론이고 아내 아들 미셸보다도 훨씬 오래 살면서 재산을 늘렸다. 훗날 미셸은 아버지와 친가쪽 조상에 대해 많은 글을 쓰게 되지만 생존에 계신 어머니나 외가 쪽에 대해서는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미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럴 것이다. 미셸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것과 어머니가 유대계였다는 사실을 억지로 결부시켜 쓸데없는 논의를 펼쳐보아도 득될 꽤 없다. 사소설 작가라도 생존에 계신 어머니를 주제로 다루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장사에서 발을 뺀 신흥 귀족,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검사 귀족은 영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주된 업무는 소송 처리였던 모양이다. 영주라 해도 조상 대대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지주가 아니라 고작 2대 전에 땅을 사들인 영주로서는 소유지의 구획이나 경계를 환히 알고 있었을 리가 없고 따라서 현지를 답사한 뒤에 소송을 처리해야 했을 것이다. 미셸의 증조부나 조부에게 그런 일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 모든 것은 피에르의 어깨에 지워진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당시에 농작물이나 목축에서 얻는 수익은 영주와 그 영주에 딸린 소장농과 날품팔이 일꾼들에게만 분배되었다. 11세기나 12세기에 이루어진 임대계약에 따라 토지를 빌려주고 있는 옛날의 기사 같은 귀족들은 쥐꼬리만한 임대료를 손에 넣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 임대료는 신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금, 은으로 말미암아 금융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구시대 화폐 단위로 평가되고 있었다. 프랑스와 일세는 이들 옛날의 기사 같은 귀족들의 몰락을 오히려 재촉하고 있었다. 몰락한 귀족들로부터 사들인 토지에 관한 일이나 의문점 혹은 불분명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일일이 확정하여 재산을 유지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오랫동안 영지를 비워둔 피에르는 몽테뉴 마을뿐만이 아니라 메도크와 보르들레 지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영지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라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몽테뉴 마을에서 보르도까지는 60km나 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서둘러 왕복하는 것만도 힘든 일이지만 피에르는 아마 빈번히 왕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보르도에 오면 루셀가의 저택에서 묵었다. 토지와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모든 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일이었을 것이다. 아내 앙뚜아네트 역시 상인의 딸답게 몽테뉴성에서 집안 살림을 능숙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에르는 또한 대가족의 가장이자 맏형으로서 새 남동생도 돌봐주어야 한다. 귀족 집안의 자제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얻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피에르는 자상한 가장이었다. 세 남동생은 모두 법률을 공부하여 법학사가 되었고 그중 둘은 보르도 고등법원에 소속된 변호사가 되었다. 막내 동생을 위해서는 성직을 구해주었고 모두 유복하고 불편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런 사법직이나 성직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줄과 돈이 필요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성직이 마음에 안 들면 성직을 그대로 보유한 채 사법직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사법관이 성직자가 되는 일도 가능했다는 점이다. 귀족과 부르주아의 자제가 종사할 만한 생업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사법직과 성직이었다. 그런데 이 관직과 성직은 영지와 마찬가지로 주로 매매를 통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몰락한 귀족들의 운명은 더욱 참담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법관은 보르도 고등법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행정관도 겸하고 있었다. 피에르가 동생을 사법직에 앉힌 것은 영지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사전 보석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두면 서양 중세사를 장식한 기사라는 존재와 그 기능은 이 시기에 이르면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재정적인 문제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지만 용수철 장치로 화살을 쏘는 신무기가 발명된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 신무기가 인민들 손에 넘어가면 말을 탄 기사들도 간단히 살해되기 때문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기사 따위는 필요 없게 되었다. 프랑스와 1세의 군대는 대개 독일과 스위스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험준한 알프스 산지가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극빈국 스위스는 용병의 좋은 공급처였다. 게다가 무기 구성도 바뀌어 이제는 이미 화승총과 대포의 시대에 접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무게가 15kg이나 나가는 기사의 꼴사나운 창검 따위는 차츰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피에르는 동생들에게 사법직이나 성직을 얻어주고 영지도 갖게 해주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동생들을 위해 힘써준 것이다. 장남의 권리가 절대적이고 상속권을 둘러싼 분쟁이나 음모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시대에 이 집안의 화합과 협력은 역시 예외적인 것이었다. 동생들은 작은 영지나마 소유하고 있는 영주가 되었기 때문에 귀족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피에르는 동생들을 귀족 집안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한 모양이다. 그의 남동생 중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피에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심각한 혼란과 곤혹스러움을 초래하게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피에르는 원정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직후인 1530년에 보르도 시 수석 참사 겸 법무주사에 임명되었다. 이는 그가 시민과 시청 간부들한테 신임이 두터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선 냄새 따위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평범한 부르주아도 아니다. 이제는 버젓한 명사 귀족이다. 미셸이 태어난 지 3년 뒤인 1536년에 그는 보르도 부시장이 되었다. 미셸이 1533년 3월 28일에 태어났고 가장 가난한 소작이니 그 어린 몸을 받쳐들고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 미셸이라는 이름도 그 소작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미셸이 태어나기 전에 두 아이가 태어났지만 둘 다 일찍 죽은 모양이다. 죽은 아이가 아들이었는지 딸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버지 피에르는 참으로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아들의 양육과 교육에 임했다. 세례를 받은 갓난아기가 아직 요람 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미셸을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내어 영지의 가난한 마을에 수양 아들로 보내버렸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나 결의 또는 냉담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귀족이나 부유한 부르주아 집안의 관행 같은 것이었다. 매사에 의식적인 피에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그랬다면 나중에 미셸이 이 세례와 수양아들 문제를 거의 분석적으로 회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미셸이 젖먹이었을 때도 그 후 유아기에 이르렀을 때도 이 외딴 마을에 놓아둔 채 농민들 중에서도 가장 궁핍한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장차 영주이자 가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그런 생활과 묶어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 수양 아들 제도는 유럽에서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오랫동안 존속했고 왕이나 제후들의 자제들조차도 수양 아들로 보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이라는 주장도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그런 논의가 활발했다. 따라서 피에르도 그런 양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장남을 수양 아들로 보낸 것은 미셸이 시골 공기와 소박한 음식과 환경 속에서 자라주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영지 농민들과 미셸 사이에 일찍부터 부드러운 유대관계가 생기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을 검소하고 엄격하게 키우고 나중에는 검사 귀족으로서의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검사 귀족으로서 건장한 신체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명했다.
가까운 포르도만 해도 프랑스 왕의 치하에 들어간 지 아직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포르도가 영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시기에 포르도에서 활동한 영국인 상인들은 그곳을 영국 땅으로 여기고 있었다. 영국은 아직도 프랑스 북부의 칼레 항구를 군사적, 경제적 교두보로 확보하고 있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였다. 보르도에서 남동쪽으로 120km쯤 떨어진 네라크라는 시골 도시는 나바르 공국의 수도가 되었는데, 이 작은 나라의 궁정에는 차츰 개혁파인 프로테스탄트가 침투하고 있어서 조만간 나바르 공국은 프랑스 남서부의 개혁파 본거지가 될지도 몰랐다. 여기서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였다. 파리에서도 지방에서도 반대파에 대해서는 무인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투옥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시대이기도 했다. 설령 그것이 어떤 음모나 책략의 결과라 해도 일단 반대파로 몰리면 가차없는 탄압을 감수해야 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서쪽의 피레네 산맥 너머에도 카를 5세가 있었고, 동쪽의 라인 강변에도 역시 카를 5세가 있었다. 2년 내지 2년 반 동안 수양아들 생활을 한 뒤 몽테뉴 성으로 돌아온 어린 미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피에르의 방침에 따른 교육이었다. 여기서 교육이라는 낱말에 따옴표를 한 것은 그 교육 방침이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기 영재 교육이라고 말하면 그뿐이지만 그것을 전제에 두고 나서 그 실상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교육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쨌든 미셸은 학령기가 될까 말까 한 나이가 아니라 아직 2살이나 3살이 될까 말까 한 어린애다. 보통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겨우 유아어를 벗어날까 말까 한 아이인데, 아버지 비에르는 미셸에게 다짜고짜 라틴어를 위한 라틴어만의 직접 교육을 실시했다. 너무 과격한 짓이라고 말해봤자 별 수 없다. 피에르는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미리 학식이 풍부한 친구나 친지와 오랫동안 상담과 의논을 거듭했을 것이다. 어쨌든 미셸은 보르도 지방의 언어인 페리고르어나 북프랑스의 프랑스어를 배우기 전에 느닷없이 라틴어를 배웠다. 때마침 보르도에 기엔 학교라는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새로운 교육관을 가진 많은 학자들이 교사로 초빙되었다. 피에르의 의논 상대는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은 대담한 결정이었다. 훗날 프랑스 르네상스라고 불리게 된 이 시대는 프랑스에서도 라틴어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때였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나 전문 용어가 아니었다.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 용어로 쓰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술 용어나 법률 용어, 그리고 유럽의 국제어로서의 외교 용어로도 충분히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언어였다. 에라스무스의 지적 활동이 국제적으로 가능했던 것도 라틴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런던의 토머스 모 저택에 머물고 있을 때도 두 사람은 라틴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프랑스와 1세의 지시로 파리에 왕립 교수단이 창설되었는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도 라틴어가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스어나 헤브라이어를 배울 때도 강의는 라틴어로 이루어졌다. 라틴어 이외의 언어는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영어처럼 라틴어에서 파생한 언어라 해도 각 지방의 방언이고 속어였다. 여기에는 역시 눈에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시대의 역학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검사 귀족으로 프랑스와 1세 밑에서 10년 동안이나 이탈리아 원정을 한 피에르가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전쟁을 주도한 자들은 별 문제지만 그 휘하의 병사나 중간에서 명령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전쟁도 부질없을 뿐이다. 전쟁이 끝나거나 그 전쟁에서 빠져나와 보면 전쟁은 중대하면서도 부질없다는 모순된 느낌밖에 남지 않는다. 전쟁터에서의 사륙이나 약탈, 강간 따위가 좋은 추억이 될 리는 없다. 용맹과 무공은 전설적인 것을 빼면 전투 현장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의문의 여지를 남겼을 것이다. 검사 귀적이라고는 해도 이제는 무예나 무술만 갈고 닦아두면 되는 시대가 아니었다. 화승총과 대포의 시대에 무예나 검술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전략 전술의 시대가 벌써 눈앞에 다가와 있다. 무예나 검술은 궁정이나 대귀족의 저택에서 연회의 여흥으로 벌어지는 창싸움에나 쓸모가 있을 뿐이다. 게다가 국왕이나 왕비 또는 대귀족 앞에서 화려한 검술로 면목을 세웠다 해도 그 덕분에 국가나 지방의 요직에 앉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구경꾼 쪽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지혜와 교양을 가진, 다시 말해서 학식이라는 바탕을 가진 귀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식이 없으면 귀족의 주의마저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지를 잃고 불황자처럼 떠도는 귀족도 드물지 않았다. 부르조아나 하급 성직에서 출세하여 궁정이나 국가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도 드물지 않았다. 3대전의 생선 비린내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다. 멍청한 대귀족이 궁정에서 으스대고 있었다 해도 실권은 다른 데 있었다. 국가 경영은 이제 더 이상 개선 행진이나 화려한 옷차림의 성직자가 끼어있는 퍼레이드나
결혼 축하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런 잔치나 시가행진이 아직도 이따금 벌어지고 있었다 해도 정치의 실체는 이미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실무 능력이었다. 불과 10여 년 전인 1520년에 프랑스와 1세는 1만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영국 왕 헨리 8세와 회담하기 위해 영국령인 칼레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다. 그때의 회담을 비단 막사 회담이라 불렀는데 프랑스와 1세는 금을 넣어 짠 하얀 비단으로 천막을 쳤고 헨리 8세는 나무와 유리로 진짜 집을 짓고 그 건물 앞에 계피물과 포도주와 물의 3가지 액체가 뿜어나오는 분수를 만들었다. 이 터무니없는 낭비 때문에 그 후 10년 동안 프랑스 국고는 마비되어 버렸다. 이런 게 정치이고 외교였던 시대는 이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학식과 실무 능력이 필요하다. 전쟁뿐인 시대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시대 사조 속에는 역시 에라스무스나 토머스 모어 같은 인문주의자의 평화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전쟁이 없으면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부유한 영주를 찾아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산적이나 떼강도가 되는 검사 귀족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회의 골칫거리다. 에라스무스와 토머스 모어의 사상이 지하수처럼 유럽 전역에 침투한 것도 그들의 저서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들의 발행 부수는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것이었다. 에라스무스의 많은 저서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격언을 모은 격언집이나 소년 예절 교본이나 아동 조기 교육론 등은 해마다 파리나 리옹에서 판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아동 교육은 아동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별종의 동물처럼 다루어 채찍과 호통으로 다스리는 노예 교육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아동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그런 교육 자체에 교사들 자신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을 무렵 네덜란드의 학자가 교육론을 제시한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아동 심리를 폭넓게 고찰한 다음 아동에게 공포심을 주어 훈육하지 말고 아동 자신이 주체적으로 흥미를 갖게 하라고 권했다. 아동의 기억력을 괴롭히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이 교육론은 유럽 교사들에게 깊이 침투해 들어갔다. 때마침 보르도에 기엔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해온 교사들은 대부분 이 새로운 교육론을 신봉하고 있었다. 또한 이 학교의 제2대 교장인 구베아 씨는 미셸의 아버지 피에르와 절친한 사이였다. 피에르의 모험은 이런 교육자들과 가진 대화와 토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새로운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피에르를 통해 실험적으로 해보기 위해 그를 부추기거나 설득했는지도 모른다. 농가에 수양 아들로 보낸 미셸을 3살이 될까 말까 한 나이에
몽테뉴 성으로 데려온 피에르는 라틴어만을 사용한 교육을 시작했다. 가정교사로 초빙된 인물은 호르스 타누스라는 라틴어 이름을 가진 독일인이었고, 나중에는 별도로 2명의 조수까지 고용되었다. 조수가 2명이나 필요했던 이유는 속어이고 지방어에 불과한 페리고르어나 프랑스어가 어린 미셸의 머리에 침투하지 않도록 미셸 앞에서는 부모나 하인들도 모두 라틴어로 대화하라는 피에르의 과감한 요구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전환기여서 이 라틴어 열기도 실제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문화와 문명은 전성기를 맞이한 뒤에는 일종의 진공지대 같은 것을 남기는 모양이다. 그 진공지대를 다음에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 미셸과 독일인 가정교사와 조수 2명을 맞이하여 몽테뉴 성에서는 라틴어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하인들의 곤혹스러움은 눈에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피에르에게도 미셸에게도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었다. 독일 출신의 라틴어 학자인 호르스타누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가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학문과 예술은 기독교 신앙과 마찬가지로 전 유럽적인 것이었고 국경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기엔 학교 교장은 포르투갈 출신이었다. 학문과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그네들이었다. 에라스무스도 로테르담에서 태어나 자랐고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강의나 토론을 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그리스어를 가르치다가 52세의 나이에야 겨우 어느 출판업자의 도움으로 바젤에 정착했다. 라틴어 자체와 마찬가지로 학문과 예술에는 국경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급격한 전환기는 그 역학을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바꾸어 간다. 내셔널리즘의 구심성이 종교와 학문 및 예술의 원심성을 차츰 배제해 나가는 근대가 이제 막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 교육에 관한 에라스무스의 말을 잠깐 인용해보자. 상인들도 점차 이익이 있다고 전망되면 투자를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식의 자유로운 교육을 진정으로 바라는 학부모는 학교, 특히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자식을 보내면 안 된다. 라틴어로 쓰여진 것고치고는 친근한 비유를 섞어서 사람들 귀에 들어오기 쉽게 쓰고 있다. 그리고 2번째 인용문은 참으로 혁명적인 주장이다. 교육이야말로 교회가 독점하려 한 대상이고 대부분의 지방에서 실제로 독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의 왕립교수단도 보르도의 기엔 학교도 그 독점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의 하나였다. 중세적, 종교적 미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이나 별종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재생이란 뜻의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부를 만한 것이었다. 에라스무스도 성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같은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생각한 학교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신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지 않는 자는 모두 파멸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는 언제나 주교나 주임사제가 되어 앞장서서 이단이나 악마나 현세의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성서에 정통한 사람들만을 교육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열심히 성서를 가르치고 성서를 수련시키지 않으면 상급학교는 넓은 지옥문이 되지 않을까 나는 크게 염려하고 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대조나 대립은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이다. 루터의 관점에서 보면 에라스무스는 이단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루터 자신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이다. 몽테뉴 집안의 가정교사와 두 조수가 라틴어로 오로지 성서만 가르쳤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비에르도 그런 일을 위해 독선생을 초빙한 것은 아니었다. 루터의 말에 대비해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에 관한 유럽의 사조가 확연히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인을 포함하여 온 집안이 미셸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라틴어로만 이야기하는 식의 교육, 말하자면 순수 배양이나 증류수를 제조하는 듯한 교육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